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1월 8일 영상에서 간큰 코리니님께서 스택스 3063에 물려있다고 하셔서 1월 8일날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역배열 이후에 정배열로 추세가 바뀌었고 20일 이평선 위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쭉 보면 21선 지지선에서 이탈하는 추세가 나오더라도 지속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거래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상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점차 계단식 상승에 수렴하는 모습이고요. MACD 지표상 상승 국면에서 횡보 중인 상황이고 스톡 지표상 20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재반등 유효해 보이고요. 거래량을 보았을 때 지속해서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이평선 추세들이 상박 수렴하여 모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해서 바닥을 눕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 3거래일의 캔들을 보았을 때 지속 아래 꼬리에서 물량 이탈을 하지 않도록 방어 물량들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과거의 큰 이탈에도 121선을 이탈하지 않으려 움직이는 모습은 더 큰 상승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벤트들과 메인넷도 있으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부각할 날이 올 것이니 분할 매수하여 운영해보시기 바라고요. 잘 보셨나요? 분석을 해드린 이후에 3015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간큰 코리니님 혹시 분할 매수하여 잘 탈출하셨나요? 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선 어거, 골렘,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에이다와 웹 3.0에 대해서 한 영상으로 압축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분석 영상을 통틀어서 제작을 해보는 시간 2편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내는 방법,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합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슬프다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이디부터가 일단 슬픈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46%인데 점점 떨어지기만 하고 평단 내리고 싶어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 인생역전님 이더리움 클래식 부탁드려요. 너무 고점이에요. 언제 올라갈지 막막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KK킴님, 라임님, 오수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하면 예전에 저희가 추천드렸다가 73,000원 부근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도하고 타점을 다시 잡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글을 보여드리면 JSK3636님께서 이거 먹고 내리려면 이 글 안 탔쥬. 63,000원에 탔는데 메이저장 오고 있습니다. 갓조매 님께서도 근데 10% 먹고 매도하기보다는 진득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유치원 때려친 김교수님께서도 이 글은 모으는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현재 4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리플, 이클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싱글벙글 웃지마 님께서는 이분 말이 맞네, 매도가 답이었네 라고 뒤늦게 달아주셨는데요. 그만큼 차트 분석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락 시그널이 보이면 줄 때 먹고 아래에서 다시 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 꼭 기초 습관을 버리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듯 규칙 매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포크를 하기 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상장된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태초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순종이며 태초 이더리움의 오리지널 체인,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처럼 하드포크로 분리된 체인이죠.
2016년 7월 24일 해외 대형 거래소인 플로닉스의 하드포크 전체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습 상장하게 돼서 코인계에 한 번 더 패닉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오 해킹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2016년 6월 17일 다오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해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640억 상당이었는데요. 도난당한 코인은 전체 이더리움의 약 10%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코인당 21달러에서 13달러까지 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다오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더리움 무한 나누기 스플릿을 하고 이를 해커의 지갑으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스플릿 과정에서 다오 토큰이 없어져야 하는데 취약점 공격으로 다오 토큰이 살아있어서 이더리움을 해커의 지갑으로 무한 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해킹당한 이더리움은 바로 인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오 규정으로 인해 인출한 이더리움을 움직이려면 스플릿 진행 후 48일 후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알아챈 일로부터 27일 안에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조치를 취하면서 해킹한 이더들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사건이었죠. 도둑맞은 거래자들을 위해 이더리움 재단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은행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없었던 것처럼 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만 이더리움 같은 POW, POS형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해당 지갑을 소유자의 키 없이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죠. 물론 디포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선출자들의 동의 투표를 통해 해커의 키를 동결시킬 수는 있으나 이더리움 재단에서 해커들이 인출하기 전 조치를 취한 대책은 다오와 해당 차일드 다오의 이동을 정지하는 소프트 포크,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이더를 되돌려받게 하는 하드 포크, 이렇게 두 가지로 대책을 세웠고 마이너, 채굴자들과 거래소의 동의를 구하고 소프트 포크로 시행하려 했으나 도중에 디도스 공격이 제보돼 소프트 포크가 취소되고 모든 피해자들이 이더리움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드 포크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2016년 7월 20일 10시경 192만 번째 블록을 기준으로 하드 포크를 단행해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클은 플로넥스에 상장된 뒤에 10달러에 시작해 폭락하였으나 이더리움 거래량을 뛰어넘게 되며 변동폭이 아주 큰 폭등과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드포크 반대 세력을 지지한 것보다 해커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논란들이 나왔으며 크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로닉스는 엄청난 거래량으로 떼돈을 벌게 된 것은 사실이며 코인계 커뮤니티에서는 ETC는 곧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소들이 ETC 입출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되어 활성화가 되었고 국내 거래소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며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클은 최대 발행량을 2억 1000만 개로 정해 놓았고 현재 1억 3천만 개의 코인이 유통되고 있고 이더리움보다 발행량이 적고 제한이 생기면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번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기존의 이더리움의 합의 프로토콜은 POW였는데요. 현재 POS로 넘어가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채굴기를 돌려 코인을 캐내는 방식에서 코인의 지분을 많이 보유해서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채굴기를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기존에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은 채굴기를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대신해서 다른 코인을 채굴하려 할 것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닌 다른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리스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검증된 기술력, 각종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자료, 적절한 채굴 난이도 이런 점에서 이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121선 위에 있고 6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 꼬리에 큰 물량들이 나왔으나 61선 이타로 저점을 많이 올려주었고 5월에 20만원이었다는 가격에 현재 금액은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긴 하겠죠. 일봉으로도 보면 안타깝게도 비트의 흐름에 따라 모든 선들이 이탈은 했고 5월 기준으로 역배열 추세로 돌아왔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모아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스톡 지표 또한 20에서 안정적 바닥 관점이고 MACD 또한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올라올 수 있기에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저항대 돌파가 관건이긴 하지만 아직은 위에 매물대가 많진 않으니 기간 조정을 버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오히려 떠있는 코인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하여 운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메디블록입니다. 바로 보시죠. 윤동원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댓글 같이 보시면 메디블록 평단 117원입니다. 고점에서 추매해서 117원에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43%인데요. 대출받아 넣은 돈이어서 분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벌써 8개월째 존버 중입니다. 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출까지 받아서 손절도 못 치셨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러블리 윤지님, 강미영님 요청하시는 분들마다 뒤에 눈물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메디블록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를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정보의 주인이 되어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시키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포스형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입니다. 의료 정보를 탈중앙화를 통해 개인, 의료 공급자, 의료 연구원 모두가 문제가 많은 현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퀀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 15일 ICO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상장하게 됩니다. 개발진으로서는 의사 출신인 고우균 대표와 이은솔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요. 두 대표는 서울과학고 동기 동창이며 고우균 대표는 카이스트와 컬럼비아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경희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을 마치고 치과 의사로서 일을 했고 이은솔 대표는 한양대 의대를 나와 영상의학 전공으로 진단 분야를 특화시켰고 과학부 시절에는 각종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두 대표 모두 컴퓨터 공학 이력과 의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의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메디블록의 장점은 현 의료기관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정보 관리 체계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도 떨어지며 데이터 손실과 해킹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의료 데이터 해킹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내에서도 무려 62억 달러, 약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되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위변조 방지가 되고 자료원 추적이 가능해서 기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의료 공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환자 본인만이 자신의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본인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만약 메디블록이 상용화 된다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 기록들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되고요. 진료를 받을 때마다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때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환자들은 메디블록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인 건강 기록을 사고팔 수 있게 되어 금전적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양하고 세부적인 임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 제약회사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검증된 수많은 의료 임상 데이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보험회사는 위변조 위험이 없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입수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아예 의료 기록에 맞춘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으로는 국내의 경우 EMR 시장에 대비해 장점으로 부각한 개인 의료정보의 매매의 내용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며, 현재 수익 모델 등은 입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라는 전제가 붙게 됩니다. 또한 국내 EMR 도입률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편화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가반수가 되지 못하면 파편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 메디블록의 단점을 보완할 숙제는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 관리 인력풀 또한 기존 EMR 업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로 도배가 됐기 때문에 가치 성장은 충분히 있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실게요. 최근 고가 398원 대비 6배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요. 주봉상 61선 위에서 지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쌍바닥 관점으로는 앞에 저점보다 뒤에 저점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양봉 거래량에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량은 많진 않고요. 일봉으로도 보시면 비트코인 하락에 따라서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 재반등이 나와주고,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며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에 의해 가치 매도세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속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있으며 단가가 내려올수록 추가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상승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 거래량은 많진 않고요. 이탈된 5일선이 다시 한번 21선을 재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발생됐을 때 진입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고요. 스톡 지표 또한 21선을 재돌파하는 위치에 있고, MACD 지표상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해서 운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훗날 메디블록의 단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시총 3,500억은 충분히 재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보유하시는 분들 긴 인내심 싸움이 되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세럼입니다. 같이 보시죠. 행운이 복자 스택스님께서 세럼 40% 넘게 물려있는데 느낌상 더 빠질 것 같아서 물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댓글을 해주셨고, 신채린님께서도 저도 세럼 40% 물려있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 그렇지요. 여유금이 있으면 평단 낮췄을 텐데 지금은 보고만 있네요. 저도 너무너무 분석 부탁드려요. 후아후아님, 솔라나가 괜찮을 것 같아서 세럼을 샀는데 마이너스 30% 이상 됐습니다. 미래는 괜찮나요? 오혜숙님, 키 좋은 날님, 감가밀라님, 송가하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세럼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FTX 거래소의 샘 뱅크먼 프라이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992년생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스탠포드대 법학 교수인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2014년 매사추세츠 공과대인 MIT를 물리학 학사학위로 취득했으며 2017년 10월 가상자산 블록체인 투자기업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하게 됩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가상자산의 장외거래, 차익거래, 유동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19년 11월 기준 알라메다 리서치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전세계 거래량의 5%를 차지하게 됩니다. 샘은 알라메다 리서치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9년 대형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인 FTX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 디파이 붐에 힘입어 큰 화제를 모은 스시스왑의 지배권을 셰프 노미 스시스왑 설립자로부터 넘겨받아 화제가 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굵직한 이슈에는 늘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존재감을 나타냈는데요. 현재 샘의 추정 자산은 대략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당 56,000 TPS를 처리할 수 있는 솔라나 프로젝트의 열성적인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세럼은 FTX 거래소의 CEO인 샘이 미국 월가의 트레이더 및 실리콘밸리 기업가로 구성된 팀과 함께 개발한 것이 덱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덱스란 무엇인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하고요. 덱스라고도 하는 분산형 거래소는 은행이나 브로커와 같은 중앙 집중식 중개자 없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P2P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덱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며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부상으로 덱스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 12월 23일 더 블록 리서치의 2022년 디지털 자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덱스의 거래량은 2020년 대비 858% 증가하며 1조 달러 약 118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덱스는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스마트 계약에 의존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폐 가격을 측정하고요.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가 보상의 대가로 자산을 스테이킹하는 유동성 풀도 사용됩니다. 많은 디파이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덱스는 혁신과 개발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었으며 흔히 유니스왑, 팬케이크 스왑, 베이커리 스왑, 스시 스왑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럼 거래소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다른 코인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저렴하며 크로스체인 기능을 포함해 이더리움과의 스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세럼 덱스는 세럼과 메가세럼 두 가지의 코인을 활용하는데 그중 세럼은 거래 수수료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거래소 토큰이며 메가세럼은 토큰 보유자에게 거래 보너스나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토큰입니다. 이렇게 세럼에 대해서 알기 전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알아보았고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프로젝트인 세럼은 기존 덱스의 느린 속도와 높은 네트워크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축이 되었습니다. 세럼은 크로스체인 스왑, 완전한 자동화를 이룬 오더북, 크로스체인 컨트랙트,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완전한 통합 등을 지원하며 세럼 거버넌스 토큰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체인 스왑은 제3자의 개입 없이 가상 자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더북은 사용자는 세럼의 자동화된 온체인 오더북을 통해 가격, 방향, 규모 등과 함께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를 관리할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럼 로드맵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2단계까지는 솔라나 크로스체인 브릿지 구축을 완료하였고 3단계에서는 더 많은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럼은 솔라나 기반 코인이라는 점이 큰 호재에 속하며 파트너사로는 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실체 없는 코인보다는 아주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단에 말씀드린 수수료 할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거래소 공개 당시부터 솔라나 기반이라서 기존 덱스보다 1만 배 빠르고 수수료가 100만 배 싸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실제 거래소 오픈 당시에 이더리움 덱스의 거래 수수료가 거래당 평균 1.6달러였던 것에 비해 솔라나는 평균 0.00001달러에 불과했다고 하고 이렇게 싼데도 세럼 토큰 보유자는 세럼 덱스 내 거래 수수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고 세럼 10,000개를 모아 교환하는 메가세럼 토큰 보유자는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럼 거래소에서 거래로 지불된 수수료는 일부는 세럼 구매에 사용되고 구매된 세럼은 소각된다고 합니다. 즉 세럼 덱스 내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세럼의 희소성은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총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소각되면 소각될수록 희소성은 높아지며 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주봉상 5월의 최고점인 19,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와준 걸로 확인되고요. 다시 8월부터 우상향세로 돌아섰으나 17,000원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지속해서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지지를 해주며 기간 조정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으로도 보시면 이때 고점보다 최근의 고점이 거래량과 수급이 더 들어온 모습이고요. 과거의 고점 물량은 다 소화해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데드크로스 발생된 이후에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재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스톡 지표 또한 20에서 재반등하는 위치에 있고 MACD 지표 또한 하락 국면에서 0을 재돌파하는 관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고점 매물 소화 대비 5배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추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잘 보셨나요? 다음은 오하운님의 요청 코인이었던 시빅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하운님의 댓글을 같이 보시죠. 분석 영상들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고요. 월봉, 주봉, 일봉도 보면서 성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신데요. 아는 지인이 시빅 사라고 추천해줘서 무지성으로 샀는데
역시나 매수 순간부터 하락하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50% 근처를 햄스터 마냥 같은 곳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인 추천 종목으로 잘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솔깃하는지 자존심 상해서 물타기도 하기 싫고 손절도 싫은데 마이너스 숫자 볼 때마다 속상해요. 근거 있는 분석, 멋진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화남이 조금 누그러들 것 같아요. 이상하게 12기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멋진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말씀 감사하고요. 장문의 글을 남겨주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이님, 김성훈님, 이승훈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10익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익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원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신원 정보 인증 시 비용을 10익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6일 최초로 발행이 되었고 대표이사는 비노단 카시키아 링햄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비니 링햄은 1979년 2월 7일 남아공 이스트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정보 시스템은 전공했지만 1998년 신흥시장 위기 때 자금난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요. 200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로 이사하고 2003년 미국 영국 케이프타운에 사무소를 두고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의 소유, 관리, 지원에 종사하는 투자 지수 회사인 인쿠베타를 설립했고 검색 엔진 마케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쿠베타의 자회사인 클릭스 투 커스터머스를 세웠습니다. 두 회사의 CEO를 역임했고 2006년에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엔더버 기업가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젊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개인 소기업 및 조직을 위한 독점 웹개발 플랫폼인 율라를 설립하였으며 남아프리카에 본사를 둔 실리콘 케이프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기프트, 2015년에는 블록체인의 신원 정보를 암호화하는 시빅을 설립하게 된 거죠. 시빅은 증명사진,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식별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에 사전 등록하고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기능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코드를 발급하고요. 사용자는 공개키를 사용해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제공될지 제어할 수 있고 아이디 코드라는 이름으로 힐로 유백스 등 여러 웹사이트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이 사용한 루트스톡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만든 플랫폼이고요. 루트스톡은 비트코인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계약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빅은 아주 유명한 상장 사건이 존재하는데요. 2018년 1월 12일 고팍스에 새로 상장된 시빅이 180만원으로 펌핑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한 사건입니다. 현재 시빅은 400원대인데 18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놀랍죠. 고팍스에 새로 상장된 시빅이 단타를 목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몰렸는데 한 판매자가 180만원의 매도 가격으로 올려두었는데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구매자들이 상장되자마자 180만원부터 시작하는 비싼 코인인 걸로 알고 안타깝게도 구매를 해버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상장 이후에 100분간의 흐름을 설명 좀 해드리면 상장되고 나서 약 10분 동안 시가 180만원이었고 저가는 160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 9,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10분부터 20분까지는 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13,17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20분부터 30분까지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12,000원에 종가 마감을 하고요. 30분부터 40분까지는 2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6,980원에 마감을 했고요. 40분부터 50분까지는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37,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1000원대로 쭉 내려갔죠. 아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시빅이 400원대에 있네요. 그때 당시에 처음 2분간은 180만원으로 매도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거래가 없던 상태에서 3분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때의 고가가 34만 9,745원이었거든요. 즉 최초 체결 가격은 34만 9,745원인 셈이죠.
그렇게 한동안 큰 혼란이 발생하며 상장 1시간 동안 만원 단위로 거래가 되었으나 이후 곧바로 가격이 코인 본래 시세인 1,700원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상장 초반에 저가를 노리던 단타꾼들이 코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아서 발생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업비트 내에서 상장되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간혹 누사이퍼를 떠올리면서 최소한의 가격 조사도 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 코인대학TV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 본론으로 12코인의 특징은 스마트 계약, SIP 시스템, 분산형 KYC 서비스, SPL, 신분 도용 모니터링, 안전한 가입 및 로그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동일한 수준의 즉각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상적이고요. 검증자와 서비스 공급자 및 사용자가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종료하면 서비스 공급자는 12코인을 검증자에게 지급하고 스마트 계약은 유료 12코인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사용자가 생태계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빅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개인용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선택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또는 분산형 스토리지 플랫폼에 개인 계정을 백업할 수 있고요. SIP 시스템으로는 사용자가 신원 요청자에게 아이디를 요청할 때마다 실시간 신원 인증을 허용하는 블록체인이며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 없이 모바일 앱에서 보안 등록 및 로그인을 위해 검증된 아이디를 사용하며 신상 정보의 도용 방지를 위해서 여권 사본부터 지문 인식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을 저장하게 되면 시빅의 SIP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산형 KYC 서비스는 사용자와 이들의 식별 데이터를 사전에 등록해서 암호화하고 모바일 앱을 사용해 지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패스코드를 발급하고 2018년 3월 모바일 투표 업체 보템의 크라우드 펀딩 코인 ICO 참여자를 사전 등록하고 인증하는 KYC 프로세스를 구현했으며 블록체인을 사용해 사용자가 아이디가 검증되면 아이디가 시빅의 모바일 앱에 저장되어 ICO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PL은 시큐어 프라이빗 로그인의 약자인데 신원 플랫폼은 SPL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데이터에 접근 시 이름이나 암호, 제3자의 인증 과정이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고요. 전자상 거래, 디지털 통화, 의료, 전자서명,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원 도용 방지 기술, 아이디 도용 모니터링, 신분 도용 보험 등 다양한 경고, 방지 대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러한 신원 정보 시스템을 파트너 제휴업체에 공유하여 편리하게 파트너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중 신분 도용 모니터링은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트랜스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맺어 시빅 이용자들은 본인의 암호화된 정보가 사용될 때마다 통지를 받고 디지털 서명, 물품 구매, 계좌이체 등 본인에게 해당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전달받고 실시간으로 승인 및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인증 방식보다 매우 효과적으로 정보 도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한 가입 및 로그인은 앱으로 확인된 신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계정 생성을 간소화할 수 있고 시빅의 SPS 및 SPL은 데이터 트랜잭션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신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SPS를 사용하면 신원 데이터의 실제 소유자가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고 SPL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름이나 암호 없이 웹이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고 취약한 암호 재설정 취약점 또는 기존의 2단계 인증의 번거로움 없이 더욱 나은 사용자 환경과 다중 요인 인증을 제공합니다. 장점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독점적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가 없고 신원 요청자는 시빅의 보안 아이디 플랫폼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신원 데이터는 인증 기간에 의해 폐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성을 변경하면 인증 기간에 의해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이전의 데이터가 폐기가 되고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오직 사용자 모바일 장치에 시빅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됩니다. 얼굴, 음성인식 또는 사용자 지문과 같은 아이디의 생체 인증이 없으면 사용자만이 거래를 시작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제3자가
인증한 신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외국 정부나 범죄 조직이 아이디 데이터를 모유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12개 신원 데이터는 글로벌 호환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자신의 신원을 저장하고 공유하며 미국, 유럽, 아프리카 또는 어디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는지도 아셔야겠죠? 국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시빅을 이용하면 전 세계의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보안과 복잡한 인증 문제를 해결하며 편리해지고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해킹의 우려도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앞으로 금전 기밀 보안에 관련된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같이 온라인 결제 거래가 가능한 곳 어디서든지 카드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시빅 인증 하나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인 루트스탁이 메인넷을 출시하면 루트스탁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빅 또한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루트스탁을 통해 비트코인의 비싼 수수료 및 전송 시간을 개선해 줄 것이라 예측은 되는데 이러한 루트스탁의 기술이 시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iOS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공인증서에 대용을 할 수가 있고 곧 구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주봉상 아직까지는 우상향 중으로 확인되고요. 121선 위에 61선 위에서 계단식으로 평균 금액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상승 거래량의 수급에 비해선 하락 거래량의 세력 물량은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스톡 지표 또한 20에서 위로 상향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일봉상 세력의 진입으로 확인이 되는 큰 거래량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됐고 데드크로스 발생된 이후에 지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61선 저항선에서 저항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 종가상 평균 금액만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지속해서 계단식으로 평균 금액을 올리려는 모습이고요. MACD 지표상 0을 향해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높은 평단에 보유 중이시라면 꼭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보시고요. 신규 진입 자리 또한 매력 있는 자리에 있는 위치이니 분할 매수로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코인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걸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지루할 수 있다 보니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열심히 분석한 코인들을 보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보았으니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오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운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 지운, 인운이랍니다. 천운은 하늘이 정해준 운으로 내 부모가 아무개라는 것, 내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것 등 바꿀 수 없는 운을 말한답니다. 지운은 타고난 재능으로 그림이나 연기, 노래 등 재능은 지운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운과 지운이 잘 타고났어도 마지막 인운에서 그르치면 삶이 힘들어진답니다. 인운은 사람 복을 말하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인운으로 정해진답니다. 인운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며 인운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천운과 지운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답니다.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직장을 탓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부모와 시대를 탓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없으며 무엇을 탓하기 시작하면 운이 오지 않는답니다. 얼굴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겐 운이 왔다가도 되돌아가며 이별의 순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인운을 만나게 된다네요. 인운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을 잘 맺어 좋은 인연 맺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 내길 원하신다면 저 이교수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소원이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 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